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좀 안내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요 기출의 바이블이라는 교재로 이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요 책이 되게 두껍죠? 요거를 다 갖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윈터 때 나갈 거는 1권이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1권만 갖고 오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총 4권으로 나눠질 거야. 1권이 이게 연도별로 모아놓은 거니까 1권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N해독 되어 있는 거죠. 1권을 우리가 과제와 진도를 통해서 최대한 이번 윈터 때 다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2권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 때야. 자, 이렇게 되면 돼. 지금 1권이 일종의 모범 답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것을 적었어. 그거를 이제 복습을 하겠죠? 혹은 과제도 하겠지? 그럼 그걸 바탕으로 2권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 돼. 그럼 똑같은 지문이야. 다만 2권은 제재별로 묶었습니다. 사회는 사회끼리, 기술은 기술끼리. 그리고 3권은 어려운 것만 모았는데 기출문제에서 어려운 것만 모은 것이 아니라 뭐 경찰대 지문, 리트미트 이런 지문들까지 해서 모아놓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3번 정도를 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1권은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풀 거니까 2권은 언제 푸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9평 이후에 풀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럼 1차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1권을 풀어. 이게 아마 빠르면은 3월에 마무리가 될 거야. 3월 초? 2월 말, 2월 말은 아니고 3월 초가 되면은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러면은 3월 말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는 뭘 풀 거냐면 사설 모의고사를 풀 겁니다. 이감, 한수, 상상 요 3개를 중심으로 풀어 나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중에 이것보다 좋은 문제는 없어. 가장 좋은 거 기출문제고, 그 기출문제에 근접한 사설 모의고사가 요 3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3업체마다 좀 경향이 달라.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이감의 독서 지문이 가장 어려워요. 그거를 풀면 사실 기출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닌데, 너무 거기에 이제 매달리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 그거를 좀 잡아주는 것이 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모의고사 뭐 바탕도 있고 김동욱도 있는데, 바탕이 김동욱이지. 굳이 요 3개를 풀면 나머지는 풀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월부터는 아마 그렇게 이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중심으로 수업이 될 텐데, 지금 우리 한번 출석을 볼까요? 수업이 될 텐데 출석을 보면,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합니다. 뭐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건 아닌데 얼굴이랑 이름을 매칭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혹시 잘못 부를 수 있으니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나세리, 네, 반가워요. 박유민, 네, 반갑습니다. 배서정, 네, 반갑습니다. 안현수, 네, 반가워요. 강서영, 김태형, 네, 반갑습니다. 태형이는 학교가 어딜까요? 신송. 그 다음에 현빈,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경, 네, 반갑습니다. 건희,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안 부른 친구가 한 명, 또 자기가 내가 이름 안 불렀다. 이 친구는 지금 원래 오전에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지금 수업을 듣는 거고, 우리 엄매 수업은 오전 수업, 아니지, 오후 수업이 점심 이후에 수업하고 지금 수업하고 같아요. 지금 이거를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눴는데 점수를 보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A반이나 C반이나 딱 잘하는 친구 몇몇 빼면은 다 고만고만한 수준인 거라, 이거 난이도 뭐 A가 더 잘한다, C가 못한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독서 수업은 지금 월요일에는 엄매 수업을, 독서 엄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엄매반 수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금은 화작 수업을 하는데, 요 월요일 수업하고 수요일 수업이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표는 제가 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월요일 수업 다음에 언제죠? 일요일입니다. 먼 듯 가까운 일요일이야. 일요일하고 또 다음날 또 보겠네.
그럼 이제 가까운 거 유민아, 네, 실망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월요일하고 또 일요일 하게 되면 먼 느낌이 들긴 하죠. 시간표는 제가 짠 게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일요일 수업은 일요일 때는 문학이랑 문법을 할 건데 오늘 첫 수업이라 OT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은 독서 수업, 이번 일요일에는 문학 수업만 합니다. 그리고 문법 수업은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문법을 하게 될 거예요. 문학이랑 문법을 하게 되면 문학 1시간, 문법 1시간을 하게 될 텐데 남은 7시간 동안 중세국어 빼고 기본적인 것들은 아마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만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별히 그 문제가 없는 한 수업 중에 문제풀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7시간 순수하게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나갈 거고 어차피 우리 코칭하니까 코칭 때 과제로 나간 문법 문제가 궁금하다고 하면 그때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월요일과 수요일 이 독서 수업은 화작이나 엄매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반별로 지금 저렇게 영상을 찍을 텐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잘 안 보잖아. 왜냐면 이게 내가 올리잖아. 그러면은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제 결석한 친구들이 3명 있어서 그 3명을 위해서 편집을 하고 그렇다고 뭐 편집에 막 많은 공을 들이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앞부분 자르고 뒷부분 자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전달을 하는데 이 0이 숫자가 안 바뀌어 잘. 그래서 되도록이 만약에 사정이 생겨서 이 수업을 못 듣는다? 그러면은 월요일 낮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수요일 낮 수업을 듣든지 이렇게 하는 게 서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은 다 찍긴 할 겁니다. 그 다음 지금 교재에 대한 얘기했고 이번 주 수업과 그 다음에 엄매 수업을 어떻게 할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고3이어서 코칭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을 이용할지를 좀 확인을 하긴 하겠지만 일단 3학년 때 이제 내신을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내신 안 하고 그냥 나는 정시로만 대학을 가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3학년 때의 내신은 우리가 1, 2학년 때 내신과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범위가 정해져 있는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1, 2학년 때처럼 국어 공부를 하면 성적이 안 나온다가 아니야. 나와. 그런데 비효율적이야.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의 경우는 사실 1, 2등급, 그러니까 3등급인 아이가 1, 2등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잖아. 수학이나 영어에서. 그런데 국어는 3학년 때도 3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이 치고 올라서 1, 2등급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조금 방심할 수 없는 과목이기도 하다. 바꿔 얘기하면 언제든 기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 이번 겨울방학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국어가 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는 시간을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작년에 이제 그 내신 수업을 해보니까 문법 문제는 3학년 때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문법 문제 이제 학교에서 엄매하는 내신을 하는데 엄매라는 친구는 이 문법 문제의 수준이 수능보다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공하신 분들 아니겠어? 그러니까 마음 먹고 문법 문제를 내면 정말 어렵게 냅니다. 작년에 방문여고가 그렇더라고. 되게 심도 있는 야 이것까지도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서 이제 문제를 낸단 말이지. 그 외에 다른 학교의 경우는 화작을 하든 혹은 엄매를 하든 수특에서 문학과 독서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러니까 엄매 반인데 문법 범위는 얼마 안 되고 문법 문제도 한 5문제 이하.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문학 문제와 혹은 그 독서, 비문학 문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3학년 때 내신은 그 수능 범위가 정해져 있는 수능과 가깝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여러분들이 내신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처음 접하는 지문들이나 혹은 처음 접하는 작품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관건 아니겠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습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당부예요. 이제 인강을 보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산비 같은 문제집을, 기출문제집을 푸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재작년 문제 있죠? 2022학년도 문제. 이거는 인강이 됐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로 푸는 문제가 됐든, 이 22학년도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풉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업을 21학년도 기출을 했어. 그러면 22학년도 기출을 건너뛰고 작년 기출, 23학년도 6구 수능을 풀 거예요. 그럼 22학년도 6구 수능은 언제 풀 거냐면 6월, 올해 6평 2주 전, 9평 2주 전, 그 다음에 수능 2주 전에 재작년 문제를 풀 겁니다. 왜냐면 재작년 문제가 사실 이제 국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 경향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재작년에 등급 컷이 화작의 경우가 85점인가 86점이었고 언매가 84점이었어. 재작년이야. 올해는 지금 96점, 그 다음에 뭐 92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갭이 있지. 이럴 때가 또 언제가 있었냐면 2019학년도야. 2019학년도에 1컷이 84점입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의 지문과 문제의 경향과 22학년도의 지문과 문제 경향이 완전히 달라. 전체 지문의 길이로 보자면 19학년도가 한 지문이 더 길다는 생각을 가져도 좋아요. 거기는 지문이 기니까 당연히 정보량도 많겠지?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22학년도 재작년 기출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점수라는 것은 지문이 어려워서 물론 어려운 구간도 있긴 하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잘하는 친구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재작년 문제를 풀기도 해요. 그런데 작년 문제는 올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치렀던 작년 문제는 재작년 문제보다 훨씬 쉬워. 그래서 22학년도 문제만큼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제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강을 보는데 22학년도 지문이야. 그러면 그냥 스킵하라고. 신선도는 최대한 다시 기출문제보다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 아류야, 아류. 따라하는 거라고. 그러니 그 중에서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22학년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물론 이제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2주 전까지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과 관련해서는 따로 한 1월 말 혹은 1월 말, 그러니까 설 연휴 전후로 따로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할지.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시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유의사항 안내는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어떻게 볼지를 설명을 합시다.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잘 되다가 꼭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안 돼. 네. 저게 눈에 거슬리잖아. 이 제도가 앞에서 알짱알짱거려.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 설명할 것과 관련된 유인물을 배부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책 앞에다가 두고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마다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읽고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요 시간이
제가 생각할 때 전체 국어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로 전달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요 한 장으로 설명을 할 거야. 깔끔하죠? 생각해봐. 야, 읽는 방법이 번잡할 이유가 있겠냐? 그러면 그게 무슨 읽는 방법이겠어?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독. 거기 이제 제일 상단을 보시면 제독법이라고 해놨죠? 제 나름대로의 그 독서법, 독해법입니다. 사실 이 이름 짓는 거에 생각보다 시간과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별로 신경도 안 쓸 텐데. 그래서 제독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잘못돼. 해독을 막는 거야.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을 살펴보면, 야, 오늘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네. 또 하나의 뜻을 보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글을 읽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독을 없애는 의미로서 제독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중간중간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우리 지난번에 OT 때도 내가 아이스크림 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오늘 내일 중으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취합을 해서 아이스크림 주기란 친구들에게 그 카톡으로 보내는 거 있죠. 선물하기.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선물하기인가? 네. 그걸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뭐 하겐다즈나 나뚜루는 못 하겠더라고. 검색해보니까 요만한 거 하나에 5,600원인가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스크림을 남발하면 난 그냥 그만둬야지. 굳이 못 털어서 하고 있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야지. 그래서 요 밑에 우리 아이스크림 편의점 있죠? 무인, 점포. 이제 앞으로의 돌발 퀴즈에 대한 여러분들의 호응과 관련해서는 밑에 있는 아이스크림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만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제독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 넘어갑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일반론. 처음에 어떻게 글을 읽어갈 것인가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론. 읽고 난 다음에 혹은 읽으면서 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해. 그리고 되게 단순해. 그런데 새로운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내가 과정과 단계를 쪼개서 하나씩 그냥 이름을 붙인 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운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맞아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 아무 의미 없어. OT 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일 수 있고 혹은 지금의 성적에서 정체된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최대한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내 몸에 내면화할 수 있는지 이제 인강에서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체화라는 말. 어떻게 하면 체화할 수 있는지를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우선 일반론부터 설명을 할게요. 일반론은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래, 대전제가 있어. 우리가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해는 때에 따라서 달라.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필요한 글이 있고 이해가 필요가 없는 글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해가 필요가 없는 글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어떤 말을 쓰냐면 정보 처리라는 말을 씁니다. 지문 안에 주어진 정보를 적절하게 나눠서 내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무작위로 아무 순서 없이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면 이게 아웃풋 될 때, 문제 풀 때 제대로 안 나와. 혼란스럽거나 잘못 나오거나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잘 정리를 해서 잘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 측면인데 지난번에 문해론 얘기했었죠. 지문이 길어지면서 똑같이 길어지는 게 뭐냐면 문장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문장을 적절히 끊어 읽는 것이 필요해. 근데 요거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 그거는 지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끊어 읽는 가장 중요한 거. 그럼 끊어 읽어서 뭘 할 거냐? 얘는 기본적으로 주술 관계를 파악하자는 거야. 최소한 내가 문장을 읽었으면 뭐에 대한 설명인지는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문장을 읽은 거야.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문장을 읽은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 문장에서 서술어 어디에 와? 우리 업매반이잖아. 업매반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문법에 대한 조예는 깊지 못하더라도 한번 그 서당계처럼 들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서술어가 어디에 오죠? 서술어가 목적어 뒤. 아깝습니다. 어쨌든 뒤에 있어. 서술어가 잠깐만. 이름이 황. 아씨, 이런 거 아이스크림 해야지. 원래 이런 거야. 그래야지 이제 분위기가 맑아지죠. 별로야? 그래? 혹시 그거는 제가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거는 그거였잖아. OT 때 나뚜루 아니면 하겐다즈 선택해. 나뚜루 하나 할래? 아니면 밑에 있는 바 10개 할래? 농담이에요. 저 적어놓긴 했는데. 네. 어디에 있을까 서술어? 그렇지. 두 번째 대답했으니까 정답이긴 하나. 그래도 그래, 정답인데 하나 줘야죠. 맨 뒤에 있죠. 그럼 내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문장에 있는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는 읽으면서 사실 처리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장 끝까지 읽었을 때 정확한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이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가 되니 마치 내가 읽어가면서 정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우리는 연습은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가장 뒤에 서술어가 있어. 그럼 서술어와 호응하는 뭘 보자는 거야? 주어를 확인하자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서술어마다 그 문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달라. 예를 들면 서술어가 먹다야. 아이스크림을 먹다. 철수가 먹었다. 이렇게 문장을 확인을 했어. 먹었다 다음에 먹었다 호응하는 주어를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지금 철수가 먹었다면 의미가 온전히 전달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신경 써? 목적을 신경 쓰는 거잖아.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문장을 읽었다. 그 문장에서의 서술어와 호응하는 우리가 이제 필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장에서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끊어 읽는 건 주술 관계를 확인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사실은 여기부터가, 표시하며 읽는 것부터가 이제 글을 읽는, 정보를 처리하는 준비 단계야. 그러니까 끊어서 읽었어. 끊어서 읽으면서 뭘 하자는 거냐면 표시하자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지금 요 수업은 전 예비고 1, 예비고 2, 예비고 3, N수 다 똑같이 수업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읽는 방법이야. 새로운 것도 아닌 거고 어려운 것도 아니야.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이나 어른인 저도 이런 방법으로 읽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수업은 다 똑같이 수업을 하는데, 이 유독 1, 2학년에서 수업을 하면 한 2, 3개월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빠지지 않는 질문에 뭐가 있냐? 선생님, 글을 이제 어떻게 읽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표시를 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대. 근데 읽고 나면 뭔가 머릿속에 안 남는데. 자기는 열심히 읽었는데, 그래서 그래, 한번 너가 지금 과제한 거나 우리 교재 한번 갖고 와봐. 가서 보면 정말 잘 표시가 되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내용이 머릿속에 안 남는다는 것이.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표시하는 거에 집중한 거야. 지금 표시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하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표시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표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추측을 하고, 이런 표시를 하면서 앞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됐는지를 따지자, 이런 건데, 얘는 표시 자체에 연연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표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이제 기왕이면 처음에 연습하는 것이니만큼 저는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표시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굳이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기호들을 안 써도 된단 말이지. 이게 익숙해지면 저 표시 안 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표시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자. 이것만 지켜달라는 거야. 그러니 표시하며 읽는 건 읽기의 이제 준비 과정. 끊어 읽은 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그걸 바탕으로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럴 때 저는 4개를 사용할 거예요. 하나는 네모입니다. 요 네모는 일단 은는히 붙는 대상, 그리고 개념, 그 다음에 용어가 나오면 그냥 네모를 칠 거예요. 그럼 네모를 치면서 뭘 하느냐? 네모를 치면서 뭘 하느냐? 아, 얘에 대해서 설명하네. 끝.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 지금 정보가 들어왔어. 정보가 들어왔다고 바로 기계처럼 저장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웜업이 필요해. 여러분들 혹시 운동해? 헬스. 나중에 이제 헬스하는 유튜버들의 그거를 보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운동하면 그걸 느끼거든. 예를 들어 내가 가슴 운동을 해. 그러면 당연히 가슴 운동은 가슴에 힘이 들어가겠지.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가슴 부위의 근육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야. 사실은 가슴 운동을 하면 가슴의 근육만 사용하지 않죠. 이거와 연결된 모든 근육이 다 사용돼. 그런데 그 정신은 내가 가슴 근육에다가 더 의식을 두라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더 힘을 받는다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지금 그냥 읽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네모 쳤으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얘를 중심으로 이제 그 다음에 무언가를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네모를 치면서 그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는 연대 혹은 연도, 그 다음에 사람 이름에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본 게 뭐가 있냐면 한 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일문단에 1960년대에는 이렇게 하면 60년대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지 않죠. 50년대가 나올 수도 하고 혹은 7, 80년대가 나오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연대가 나오거나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면 꼭 그 대상만 다루는 게 아니야. 내가 연대에다가 혹은 사람 이름에다 동그라미 치면 반대급부로 다른 시대가 나올 수 있겠네, 혹은 다른 사람이 등장할 수 있겠네를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예측하며 읽기 이런 거 하잖아. 그게 이제 교과서에 보면 중학교에는 그런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제목에 예측하며 읽기는 없긴 하지만 그 제재를 보면 예측하면서 어떻게 읽으면 뭐 그렇게 능동적으로 읽는 거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느냐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꾸 스스로에게 인식시켜줘야 돼. 내가 이런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읽고 있어. 그러니까 꼭 그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하나 더. 설명 대상이 여럿이야. 설명 대상이 늘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그 설명 방식, 정의, 예시, 분류, 분석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봤잖아. 그럴 때 설명 대상이 둘 이상이면 어떤 방식이 나타나죠? 설명 대상이 둘 이상일 때, 그렇지. 좋아요. 야, 이게 자본주의 맛이라니까. 야, 이게 오늘 오전 낮 수업에서는 여기도 소녀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그 비율이 좀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낮 수업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2명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자였거든. 정말 소녀 감성. 물론 여러분들을 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녀 맞잖아.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깔깔대. 그냥 나는 뭐 농담도 아니고 재미있게 하자는 건 아닌데 뭐뭐 던지니까 막 깔깔대. 그러니까 덩달아 분위기가 살더라고. 그래서 정말 간만에 기분 좋게 수업을 했거든. 그래서 그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이 그런 거고 애들이 자꾸 졸더라고.
그래서 차가운 거를 주면 덜 좋을까 싶어서. 더군다나 저걸 살 때니까 지금 이걸 밝게라도 했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불 다 껐어. 얼마나 또 아늑해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하긴 했으나 여기는 또 대답을 또 잘해 주시네. 아까 비교 서정이 네. 곧 제 지갑이 얇아지겠죠?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좀 남발하고 한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참고 여러분들 까먹을 때쯤에 다시 남발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조삼모사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그냥 기분 좋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까먹어. 비교대조. 그래. 다시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뭘 생각하자? 비교대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럴 때 비교는 뭘 드러내는 방식이야? 까비. 비교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대조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기출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국어에서 말하는 비교대조거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봐. 야, 아니지. 여러분들 형제들 있어? 가장 싫은 게 형제들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안 그래? 안 그래? 너네는 항상 비교 우위에 있는 거구나. 사실 나는 항상 비교 우위에 있었거든. 여동생이 지금은 이제 많이 친해서 그렇진 않은데 가끔씩 가다 이제 술 같이 이제 마시면 동생이 그래. 여동생이 오빠 어렸을 때는 자꾸 엄마가 비교하고 오빠만 더 잘해주고 정말 싫었다고. 이걸 한 10년째 듣고 있어. 그런데 할 말이 없어. 내가 느끼기에도 그렇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비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비교라는 거는 차이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하는 거잖아. 국어 학문적으로나 우리가 문제 풀 때나 이제 비교가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수능 문제에서도 이 비교라는 말을 차이점을 포함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더라고.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비교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대조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이야. 동그라미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자? 공차를 생각하자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 이 생각을. 됐죠? 그 다음입니다. 세모는 접속어에다가 할게요. 접속어. 접속어는 문장의 흐름, 그 다음에 문단의 흐름, 글의 흐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속어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접속어는 얼마 안 돼요.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나오면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밑줄. 요 밑줄이 내가 이제 글을 읽는 것이 정보 처리라고 얘기했었지? 얘가 바로 정보야. 우리가 처리해야 할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정보는 결국에 네모와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설명, 그 네모나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거야. 내가 이제 글을 잘 정리할 준비를 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쓸 건데 자주 저는 이제 물개 표시를 쓸 거예요. 요 물개 표시는 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쓸 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글에서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다가 저 물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것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라는 것에다가 물개 표시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개 표시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반응을 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글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OT 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오늘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이후에 과제를 하고 이제 설명을 들을 때 항상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읽은 것과 내가 읽은 것에서 어떻게 최대한 일치점이 생길 수 있는지 혹은 그 일치점이 생기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일치점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왜 그 일치점을 못 만들었는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귀찮으면서도 잘 안 돼. 머리를 쓰는 건 사람이 하기 싫어합니다. 이건 머리를 쓰는 거거든. 그런데 듣고 이해하는 건 머리 굳이 안 써도 돼. 내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잖아. 영어도 여러분 잘 이해하겠죠? 문제는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고. 그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해했다.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해한 내용과 여러분한테 한 거를 꼭 스스로 비교 대조를 해주세요. 이제 준비가 됐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결하며 읽기. 여기다가는 별표 한번 해주세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고 있다는 거야. 연결하며 읽기. 그러면 이제 뭘 연결할 거냐? 바로 밑줄 친 거 있죠? 밑줄 친 거를 연결할 거야. 아까 밑줄 친 걸 뭐라 그랬어? 정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밑줄 친 것을 연결하는데 여기 한번 보자. 우리가 지문이 이렇게 했어. 그때 내가 여기까지, 아이고 너무 적다. 여기까지 읽었어. 그래서 요 앞을 A, 요 뒤를 B라고 하고 내가 여기에 밑줄이 쳐 있다고 치자. 이제 얘와 연결할 걸 찾을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이 연결할 대상은 A에 있을까 B에 있을까? 지금 연결할 거야. 누가 A야? 그만 먹어. 농담이야. 네네, 고마워요. 당연히 지금 연결할 거는 A에 있어야지. 아니, 내가 생각해봐. 뒤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 지금 그렇다는 거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일방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은 이런 식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겠어? 이 글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위로 올라갈 것이냐, 어떻게 해서 연결을 할 것이냐, 그 정보를 같음, 다름, 상하, 순서, 요 네 가지의 관계로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럼 같으면 어렵지 않겠죠? 그 정보와 유사한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우리가 글을 쓸 때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바꿔가면서 쓰잖아. 표현도 바꾸죠. 그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점 혹은 조금 더 쉽게 비슷한 대상을 찾는 건 뭐가 있냐면, 의미가 같으려면 혹은 기능이 같으려면 그 대상에 들어있는 문장의 구조도 같습니다. 특히 시에서 우리가 이제 시어의 의미하는 것을 찾을 때 얘가 어떤 거와 유사한 거냐라고 따질 때는 꼭 문장의 구조를 확인해 주세요. 문장의 구조가 같으면 그 의미도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읽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비슷한 형식으로 쓰면 읽는 사람이 앞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거는 어렵지가 않아. 다름도 어렵지가 않죠. 아예 다른 거야,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상하는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상, 위어, 하, 위어 배운 거 생각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상하 관계에서 학교의 하위어를 꼽아봐. 그럼 뭐 있어? 학교 하위어. 하위어, 하위어. 뭐라고? 이렇게 어렵게 가. 그래, 학교의 하위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것처럼 얘는 종류를 드러내는 방식이지. 이게 상, 위어, 하, 위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이게 이제 문법에서 말하는 상하관계가 되는 거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할 거야. 뭘 추가할 거냐면, 지금 종류야. 종류가 아니라 혹시 구성요소. 구성요소도 그냥 읽기 편하게 읽는 과정 중에서 그냥 상하관계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학교의 구성요소 하면 아까 전에 뭐 얘기했어? 학생, 선생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구성요소가 되겠죠. 됐어? 이게 지금 상하라는 거 얘기했어. 종류에 해당하는 거냐 혹은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상하관계로 딱 잡는 순간 뭐가 되느냐. 봐봐. 초, 중, 고
이렇게 구분을 했지. 왜? 왜? 얘네가 다르니까. 맞지?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되면 무조건 뭐가 있는 거야? 다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초중고를 묶어서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 초중고를 묶어서 어떤 개념으로 설명해? 뭐가 돼? 초중고를 묶으면. 그래, 학교가 되잖아.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하겠어? 얘는 다름이 됐으니까 얘는 같음이 되겠지. 즉, 상하관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자연스럽게 있다는 얘기인 거야. 상하관계다? 아, 그럼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라고. 됐어요? 얘도 비슷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야. 요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건데,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얘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 그 내용이 항상 맞아 안 맞아? 항상 맞지 않지. 비가 와서 땅이 젖을 수도 있지만 비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땅이 젖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항상 맞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면 무조건 안 돼. 이해했어? 그래서 순서는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는데 봐봐. 만약에 이게 A라는 설명 대상이라고 치고 B라는 설명 대상이라고 치면 B를 치면 A에 해당하는 설명,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설명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 간에 지금 A에 해당하는 설명과 B에 해당하는 설명을 나눴으니 이들이 어떤 점에서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를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순서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가 되는 거야? 항상 이거 다음에 얘, 여야 지금 이게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 이것마저도 뭐가 되느냐면 정보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순서 지금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짧게 썼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한 개념이라고 치자.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을 이만큼 늘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만큼 넣어놨어. 그럼 읽는 과정 중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비는 이런 건가 보다. 길은 이런 건가 보다. 그래서 비에 해당하는 설명과 길에 해당하는 설명에 매몰돼서 뭐가 빠지게 돼? 순서가 빠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 선택지에서 어떤 형태가 나와? 이 순서를 뒤집어서 선택지를 내줘. 그런데도 오답률이 높단 말이야. 왜? 순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봐봐. 당연히 이 문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야. 그런데 이 문장에서 핵심은 순서라는 거지. 순서를 기억하고 나머지 비에 대한 설명이나 길에 대한 설명은 후순위로 두자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요구해. 그럼 올라와서 확인하면 되잖아. 이것까지 기억하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라고. 절대로 글은 100%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못합니다. 한 번에 기억하지 못해. 끼케야 8, 90%에 90%도 많지. 그런데도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 그럼 그 80%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할 때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봐봐. 야, 이거 결국에는 얘 같은 방식 아니냐? 얘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끝이야, 끝. 그러니까 글의 구조도 두 가지 얘기하는 거라고. 넘어갈게요. 지금 어떻게 해서 연결할지를 좀 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 꼼꼼히 읽는 거. 연결을 하려면 아까 전에 이렇게 했어. 어제 수업을 했더니 생각보다 2시간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3시간씩 수업을 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 근데 사실 수업 시간이 1시간 결과적으로 늘어난 거잖아. 일주일에 2번이 됐으니 2시간씩. 그런데 당장 이 시간이 해보니까 2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가더라고. 물론 나만 그런 걸 수도 있죠. 나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괴로울 수 있잖아.
서정아? 하나 까야겠다. 아니, 이게 긍정이 끄덕끄덕을. 아, 농담이에요. 농담. 아, 내 전에 그래, 맞아. OT 때도 얘기했었지. 우리 집 딸내미가 아빠는 농담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너무 진지하게 한대. 그래. 어떻게 하면 농담인 줄 알 수 있을까? 얘기한 다음에 농담이라고 해? 아니다. 나 농담할 거야. 하부터 얘기하면 되겠네. 먼저 예고를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도 끔찍해. 미안해. 설명하고 있네. 여기까지 읽었어. 여기에서 이제 연결할 거야. 그럼 이 부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뭐가 있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여기에서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연결을 하려면 꼼꼼히 읽어야 돼.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자. 그러면 꼼꼼히 읽자를 못하러 해. 어디를 꼼꼼히 읽냐면 앞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 앞부분을 좀 천천히 읽어.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어. 읽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이제 구조론으로 넘어갈 거야. 1문단을 읽고 난 다음에 이 글의 구조가 동그라미 1번 설명 대상이 여럿인지, 동그라미 2번 원리 및 과정인지를 1문단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겠다. 할 수 있어. 전에 이제 19학년도랑 22학년도 얘기를 했었죠. 17학년도 지금 이 기출문제를 보면 17학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 물론 이제 최근 것부터 있는데 저 17학년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17학년부터 거꾸로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이제 17학년도를 왜 거기다가 집어넣냐면 이때부터 지문이 길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지문이 짧아. 그리고 이 17학년도에 문법에서 지문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닌데 당시에 등급컷이 낮거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1문단이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이거를 내가 20학년도 혹은 21학년도 때 지금 이 기출문제를 설명을 하면 1문단은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로를 쳐. 지문이 길어져. 지문이 길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1문단을 뒤쪽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17학년도 이전에 지문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7학년도 이전에 지문이 훨씬 좋아요. 지문이 길어지면서 별로 좋은 글은 아니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 어쨌든 이 1문단을 자꾸 숨겨. 왜냐면 1문단을 통해서 구조 파악을 해놓고 지문을 읽으면 쉽게 정보가 처리가 되니까 이 1문단을 뒤로 숨깁니다.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게 17학년도 이후부터거든. 그런데 지금은 지문이 안 길잖아. 그러니 지금은 거의 대체적으로 1문단에서 이 글에서 뭘 설명할지를 다 밝혀.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구조 중에 하나가 됐어. 그럼 거기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삼아야 되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 가는 거란 말이야. 1문단에서 구조화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문단에 나오는 내용을 1문단에다 붙여가는 형식인 거지. 그러니 1문단을 꼼꼼히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이라고. 그래서 1문단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자연스럽게 구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구조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 대상 여럿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죠? 결국에 뭐가 중요해?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예를 들어서 A, B, C를 설명을 하고 있어. A, B, C 설명해. 그러면 A, B, C를 설명하고 있으니 이 글은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이겠네. 끝이 아니야. 그래서 공통점은 뭐고 그래서 차이점은 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읽은 거지.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으면 된대.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지문들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고 있는 지문들, 인문, 사회, 그 다음에 예술 지문에서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물론 사회 지문에서 경제 지문하고 법 지문은 어렵죠. 그거 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원리 및 과정. 원리 및 과정에서는
순서와 인과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최우선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달라. 나머지 요소는 뒤로 밀어달라. 지금 이게 1문단에서 다 드러난다고. 오케이? 그럼 우리 교재를 볼까요? 다음 주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읽는 과정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윈터 기간 내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많이 설명하지 못해. 그래서 정말 포인트만 잡고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과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어떤 학년이든 어떤 부모님께서든 당당히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과제가 많지 않아요. 단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OT 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 그리고 학습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이제 교재비 페이백 이벤트를 할 거야. 요거는 금요일 제가 이제 금요일 밤에도 수업이 있으니까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의 교재를 싹 다 거둘 거예요. 이제 금요일 밤에 걷지 못하면 토요일에라도 여러분들 데스크에 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일요일에 다 검사를 할 겁니다. 검사를 해서 우리가 수업에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좀 적용하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할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제 코칭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딱 다음 주까지만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포인트만 잡고선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수업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과제를 해오는 것이 되게 중요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내용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두 번 다시 안 나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도 과정에 집중해서 복습을 해주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봅니다. 지금 어떤 지문부터 우리 17학년도부터 볼 거예요. 몇 쪽을 보시냐면 148쪽입니다. 148쪽. 됐어? 지금 148쪽이 17학년도 이제 6평인데 이때부터 지문이 길어졌고 이때부터 문법에 지문형 문제가 들어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거기 6월 모의평가 위에다가 당시의 등급 컷을 써드릴게요. 지금 1컷이 90, 2컷이 83, 3컷이 75, 4컷이 66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능에서 적정 난이도, 적정 등급 컷은 저는 95점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만점이 1컷은 될 수는 없는 거고 두 문제를 실수로 틀려도 1등급이 될 수 있어야지. 두 문제를 실수로 틀려도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80분 안에 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수준이야. 그런데 이것보다 점수가 내려가잖아. 더군다나 90점이 안 돼. 이거는 주어진 시간 안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순수한 읽기 능력을 좀 평가하는 시험이라면 저는 1컷은 95점이 적정하다고 봐요. 그래서 95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1점이라도 낮으면 그건 어려워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그 당시에 6평에 비문학이 실려있는 순서와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지문을 설명할 거냐면 149쪽 149쪽 요 지문을 설명을 할 겁니다. 사실 이 지문은 지문 자체로는 쉬운 지문이거든. 이거는 1학년들 아니 중3에게 읽혀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딱 한 문제야. 어떤 거냐면 4번 문제 있죠? 찾았어? 요 4번 문제가 당시 오답률 1위예요. 62.8%. 요 4번 문제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다시 요 4번 문제가 당시 오답률 1위입니다. 62.8%.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 이 문제 어렵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비문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봅니다. 149쪽. 민경? 보이죠? 우리 저 뒤에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건희. 네. 건희는. 네. 요 지문을 조금 쪼개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요거 설명하면 한 2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어려운 지문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 아님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어려운 지문도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은 쉬운 지문부터 하면 돼. 방식은 똑같습니다. 유비논증은 됐어. 은는이 붙었어. 그럼 뭐 하기로 했어? 네모치기로 했어. 유비논증에 아이고. 천장에 달아야지. 내가 자꾸 가리네. 유비논증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그런데 봐봐. 유비논증이 어디까지가 쭉 한 문장이냐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지금 네 번째 줄까지가 한 문장이죠. 그래서 문장이 길어. 그래서 긴 문장을 적절히 끊어가면서 보는 것. 보자. 유비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주어가 여기까지가 주어죠. 주어가 길면 끊습니다. 우리 이가는 주격조사잖아. 사실 이제 영어에서는 은는도 붙으면 이제 그 주어라고 보긴 하는데 물론 그렇게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주어가 길면 끊습니다.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이렇게 때가 나오면 얘도 끊어주세요. 얘는 경우로 구분해 주는 거죠.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뭐 이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유비논증 잘 알지? 유비논증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야? 유비논증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야? 그래 유추야 유추. 유추 모르지 않잖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얘는 유비논증은 유사하다는 사실이 두 대상에 대한 얘기인 거구나. 그 다음에 그 두 대상 중에서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 당연히 두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 거지. 거기에 해당하는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방식이래.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유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굳이 이런 데다가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거야. 지금 표시를 하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에서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계속 봅니다.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앞으로 새로운이라는 것을 보면 무조건 새롭지 않은 게 있겠지. 이해했어? 다시 지금 정보를 나누는 거야. 새로운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힌트를 주는 거야. 새롭지 않은 게 있을 테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새롭지 않은 건 뭐인 거야? 그렇지. 전제지. 전제는 새롭지 않은 거잖아. 맞아? 새로운 건 뭐야? 결론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뭐랑 뭐를 구분하라는 거야? 전제와 결론을 구분하라는 거지.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유비논증은 어떻대? 유익하대. 어떤 것 때문에? 결론 때문에. 맞아?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히 쓰인대. 그래요. 특히 강조하는 거지.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게 1문단이지. 1문단을 보면 이 글의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 이 글은 유비논증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 이 글은
유비논증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할 거야? 아니면 다른 걸 설명할 거야? 그래, 다른 걸 설명할 거야. 그 다른 게 뭔데? 그렇지, 주장이지.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비판인 거야. 그러면 봐봐, 비판이라는 말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판할 수 있어? 그래, 얘를 보는 순간 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 글은 이제 구조, 동그라미 1번 설명 대상이 여러, 동그라미 2번 원리 및 과정. 그럼 이 글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거야. 지금 1문단에서 뭐 얘기했어? 아, 유비논증과 관련해서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까는 비판이 있대, 이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문단 들어가는 거야. 지금 머릿속에서 설명 대상이 여럿이래. 그 중에 하나는 유효성이고 하나는 그거를 까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이 이어지는지를 보자. 유비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먼저 뭐부터? 유효성에 해당하는 거네.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뭐 특별한 거 없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문단은 지금 지금 유효성에 대한 것을 소개를 했어. 넘어가도 되죠? 3문단이에요.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여기서 새로운 거 나왔네. 앞에서 새로운 거 어떤 거를 구분하게 만들어줬지? 그렇지, 전제와 결론을 구분하게 만들어줬지. 새로운 정보가, 그러면 이 새로운 정보가 의미하는 바는 뭐가 되는 거야? 전제와 결론이야. 그렇지, 그럼 얘가 바로 결론으로서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돼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야 참일 가능성. 그럼 요 참일 가능성이 지금 결론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특성이죠. 설명이 지금 추가가 된 거잖아, 이 문단에서. 유비논증의 개연성이라고 한다. 아, 지금 유비논증의 개연성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정보가 추가가 됐냐면 참일 가능성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어. 어디에? 전제와 결론 중 어디에? 결론에. 계속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뭐 위에서가 나오면 끊어. 그래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높다. 이거 방향성을 드러내주는 거지. 방향성을 드러내주는 말은 무조건 화살표.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그럼 얘도 화살표 어떻게 해주면 돼? 위로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정보를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대가 나오면 무조건 끊어. 대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연결해줘? 반대로 연결해줘. 전환이에요, 전환. 반대로 연결해줘가 역접이 되거나, 또 하나는 전환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대로 이어지게 되면 여기서 한번 끊어서 생각해야 돼. 아, 이 유사성.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그저가 나오면 무조건 이그저가 지시하는 대상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다시, 이그저가 나오면 이그저가 지시하는 대상은 무조건 한 번 더 확인이야. 그러면 이 유사성 뭘 말하는 거야? 이 유사성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 이렇게 한번 눈을 짚어달라는 거야. 이그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확인해 주세요.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아니고, 이거 아니라는 얘기지. 굳이 이거 넣을 필요 없잖아. 그런데 이거 왜 넣겠어? 문장도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헷갈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게 좋아? 아니고를 확인하면, 요 아니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읽어주세요.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한 점에서가 아니고, 이거 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건너뛰고 다시 읽어야지. 이 유사성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 또 새로운 정보 또 나왔네. 새로운 정보 뭐에 해당하는 거였어? 그렇지. 이 유사성은 결론과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딴 데다가 적어주세요. 지금 아직 1문단 정리하고 2문단은 유효성에 대한 얘기했어. 3문단도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냐?
산문단도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야? 유효성에 대한 얘기잖아. 지금 이 문단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놔두시고 저는 여기에다가 적지만 다른 데다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이 예를 들어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 예를 들어를 봤을 때 그 문단에서의 핵심 내용이야, 핵심 내용이 아니야? 핵심 내용이 아니야. 어떻게 핵심 내용이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 있냐면 요약하자. 문단을 요약하면 예를 들어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고. 맞아? 그런데 이 예를 들어는 연결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 앞에 나오는 내용과 얘는 어떤 정보로서 연결이 될까? 내가 연결하는 건 네 가지 얘기했었죠? 뭐 있었어? 같음, 다름, 상하, 순서 얘기했어. 그럴 때 예를 들어는 무조건 뭐로 연결돼? 그렇지. 얘는 무조건 같음으로 연결된단 말이야. 그러니 첫 번째입니다. 이 앞에 예를 들어의 앞에가 쉬울 때야. 마음은 쉬고 싶은데 오늘은 못 쉴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마 매주 그러겠죠. 2시간이 저에게는 지금 짧게 느껴지니까. 앞 내용이 쉬울 때야. 앞 내용이 쉬울 때는 무조건 같음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앞 내용 쉬울 때는 얘를 스캔하듯이 봐주면 돼. 대신에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반드시 연결을 해줘야 돼. 얘는 연결하면서 스캔이야. 읽는 속도를 높이자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같음인 거니까 저게 나오는 내용들 앞에 있는 거 다 연결이 돼야 될 거냐? 그런데 연결되지 않는 놈이 나올 수 있어. 연결되지 않은 놈이 나올 수 있어. 여기서 단 연결되지 않는 대상은 주의야. 왜 연결되지 않는 대상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냐면 얘가 바로 숨은 정보입니다.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뭘 의미해?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거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잖아. 지금 같음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먼저 제시가 됐으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를 통해서 다 짝을 맺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에서 남았어. 그럼 앞에서 언급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핵심 정보가 숨어 있는 거라고.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할 때 연결되지 않은 거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핵심 내용이 숨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앞 내용이 쉬울 때 했으니까 뒤에 두 번째는 어려울 때죠. 어려울 때는 천천히 연결하면서요. 이게 중요해.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은 어려운 말이 없잖아. 지금 산문단에서 어려운 말들이 없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과학이나 기술에서 저 앞에 있는 예를 들어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러면 앞부분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보통 우리는 뭐 하냐? 여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잖아. 그럴 것이 아니야. 어렵네? 그런데 예를 들어가 나왔어. 그러면 이 부분을 천천히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이 부분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앞에랑 연결이 돼야 돼. 지금 이 부분이 앞에랑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럼 이 구간을 건너가면 안 돼. 아니, 여기에서 연결이 안 돼서 정보 처리가 안 됐는데 그 다음 문단 읽으면 날아가게 되는 거라고. 그동안 앞에서 읽은 걸 싹 다. 문제는 어려울 때야. 어려울 때는 꼭 천천히 읽으면서 앞에 내용하고 관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구간이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는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그럼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 예를 들어가 두 개 중에서 아마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드물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한번 볼게요.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 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한 유사성, 가령 이번에는 유사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준 거야.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는 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지금 여기에서 어딨어? 새로운 정보와 관련된 유사성은 바로 이런 거지.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는 유사성이 새로운 정보와 관련되는 유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처리가 된 거야. 맞죠? 그 다음이야. 반면에야. 반면에가 나왔으니까 지금 앞에 나온 내용하고 무언가가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럼 뭐가 반대가 되는지 보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여태까지 뭐에 대한 얘기했어? 유사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 반면에서는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에 대한 얘기, 유사성이 없을 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때야 돼? 유사성이 없으니 뭐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유사성 때문에 어떻게 됐어? 그렇지. 유사성 때문에 지금 참일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거잖아. 맞지? 유효하다가 된 거라고? 그럼 유사성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 참일 가능성이 낮아야 되고 유효성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은 실험 결과와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대. 여기서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온 거야? 그렇지. 실험 정보와 무시할 수 있는 유사성이 되는 거죠. 실험 정보와 관리가 유사성이긴 하지만 이 유사성이 바로 어떤 거야? 실험 정보와 관련이 없는 유사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와 관련되겠어? 지금 여기서 가로친 얘랑 같은 거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비슷한 거는 비슷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지금 요 뒷부분에 대한 처리가 지금 요 예를 들어 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뭐에 대한 거야? 비판에 대한 얘기지. 그럼 이 글은 요거 지울게요. 이 글은 2문단, 3문단은 유효성에 대한 글이 됐고, 그 다음에 4문단은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됐어. 이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요 지문은 쉬운 지문이지만 이 지문의 구조는 최근까지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설명대상 1, 설명대상 2 이거지. 다른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쟤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논박구조. 설명대상이 다른 거긴 하지만 논박구조. 왜 내가 굳이 논박구조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얘가 최근에도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대상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얘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봐봐. 논박인 거니까 상대를 까는 거야. 깔 때,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를 깔 때, 논박을 할 때 어떤 지점을 까느냐? 주장을 까는 게 아닙니다. 까는 건 무조건 뭘 까야 돼? 근거를 까는 거야. 다시 기억해 주세요. 논박구조에서 중요한 건 근거야, 근거. 어떤 층의 근거냐면 비판하는 쪽의 근거야. 요 비판하는 쪽이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요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에 어떤 근거를 까는지, 그것이 지금 다름으로써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 내가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6월 보고 9월 보고 수능 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갈 거잖아. 올해도 6월 보고 9월 보고 수능을 보겠죠? 이게 6월과 9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 이걸 바탕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을 하는 거거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지문이 9월에 어떤 지문하고 같냐? 9월을 한번 넘겨봅시다. 지금 이 지문이야. 이 지문하고 똑같은 구조를 보이는데 이 지문보다 어려운 거야. 지금 이 지문 우리가 인문 지문에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지문이 과학 지문에서 활용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아이고 미안해.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네.
9월이니까 앞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방금 읽은 이 유비논증 지문하고 똑같은 구조를 보이는 게 144쪽에 있는 그 카르노의 이제 열효율 이론. 이게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복습하고 유비논증을 복습하고 얘를 과제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 그럼 봐봐. 지금 이제 논박이 이루어지는 거래. 어디를 볼까? 여기다가 문단 번호를 써주세요. 지금 144쪽 지문에다가 문단 번호를 씁니다. 네, 오케이. 문단 번호, 네, 다 써주세요. 자, 구조화라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글의 흐름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1문단이야. 1문단 첫 번째 줄 보니까 18세기 나왔으니까 18세기 관련된 무언가가 설명이 되겠죠? 그걸 봤더니 그게 이제 칼로릭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2문단에 이제 열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지는 설명이겠지? 3문단의 첫 번째 줄 보니까 한편에다가 세모칩니다. 한편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전환이야.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어? 칼로릭과 관련된 열효를 설명했어. 한편에 했으니까 이거 다른 내용이라는 거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중요하겠네. 그런데 4문단을 어디로 보냐?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다가 물결 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야, 문장.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열과죠? 네, 미안해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의 재검토에다가 따옴표합니다. 지금 여기부터 이어질 내용은 앞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앞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때 재검토 쓰냐? 다시 본다는 거잖아. 왜 다시 봐? 지금 이거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재검토인 거 아니야? 맞아? 지금 우리가 유비논증에서는 비판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 그 표현을 바꿔서 여기서 뭘 쓴 거야? 재검토를 쓴 거야. 그럼 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대? 요 1문단에서 설명한 2문단에 설명한 걔를 재검토한대지. 그럼 까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까는 내용이 1문단과 2문단에서 어떤 근거를 어떤 내용을 까는지야. 그런데 봐봐. 3문단에서 3편으로 전환했지. 그러니까 3문단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1, 2문단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3문단의 내용은 4문단하고 관련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했어? 지금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지금 글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서 큰 틀을 잡아두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접어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얘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얘가 9월이죠?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 왜 그러냐면 얘가 깠어. 4문단에서 깠죠? 쭉 마지막 줄. 지금 144쪽의 왼쪽 지문의 마지막 줄 봅니다. 왼쪽 지문의 마지막 줄에 유지될 수 있었다 물결 표시. 뭐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주어 확인해야지. 그렇지. 지금 카르노의 이론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던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한 거야? 다시 깐 거죠. 맞아?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라고 하는 거야. 지금 6평에 봤던 구조와 똑같은 건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지. 왜냐면 한 번 더 까기도 했잖아. 재반박이 이루어졌으니까. 더군다나 이거를 과학지문에서. 얘는 요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문제가 바로 몇 번 문제냐면 2번과 3번 문제예요. 당시 2번과 3번 문제의 오답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2번하고 3번 문제. 그래서 2번하고 3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가 필요한 거야. 이거는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2번과 3번을 주의했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만 잡았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49쪽으로 돌아오죠. 논박하는 거 근거를 까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봅니다. 쪽을 유비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대. 그럼 두 가지를 구분해야겠네. 첫째,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는 이와 같은 유사성, 지금 앞에서 유사성 얘기했으니까 지금 유사성과 관련해서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의 어떤 견해는 인정했어? 유사성에 대한 건 인정했지. 그런데 이 유사성의 앞부분에 추가되는 정보를 넣었잖아. 그럼 뭐가 추가가 된 거야? 그렇지. 그럼 질문.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은 유효성을 인정하는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그렇지, 틀리지. 이게 공통점이죠. 이게 공통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닌데 비판하는 건데 그 비판하는 거 아니도 충분히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이점 당연히 부각이 돼. 뭐가 차이점이야? 이거잖아. 인과적 메커니즘이 다르다. 이게 차이점이잖아. 이걸 근거로 지금 유사성을 까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이거는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아, 이거 공통점이지. 그 다음입니다. 이번 둘째예요.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여기도 기능적 유사성 나오는데 이 기능적 유사성이 뭐랑 연결되고 있어? 뭐랑 연결되고 있어? 고통과 연결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도 뭘 통해서? 기능적 유사성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안다는 얘기죠. 계속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뭐뭐와 달리 이거는 마찬가지 아까 아니고와 똑같아. 괄호를 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읽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인간은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기능적 유사성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도 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야. 됐어? 마지막입니다. 요컨대 요컨대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죠. 봐봐. 그러면 이제 지금 1문단에서 2문단하고 4문단을 나눠 설명을 했어. 그러면 얘가 여기에 올 수도 있는 거지. 전체를 정리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볼까요?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이라고 했으니 지금 이 요컨대는 뭘 정리해 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 얘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네. 이런 게 구조화야. 내가 왜 이거를 굳이 보여주냐면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요 시간이 되겠네요. 요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OT 할 때도 여러분들의 테스트 예를 하나 보여줬잖아. 이런 문제 낼 거야. 문단벌원을 기준으로 이 글을 도식화하시오. 그럼 결국 이거는 여러분들의 글의 흐름을 파악했는지 이걸 묻는 거거든. 생각해보면 원리나 과정을 설명할 땐 굳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않겠죠. 그냥 하나로 쭉 설명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다음 주 테스트 볼 때는 꼭 이런 형식의 문제를 낼 건데 이것도 어디에서만 낼 거냐면 오늘 설명하는 지문에서는 안 낼 거야. 과제에서 낼 거야. 왜냐면 우리 이렇게 보기로 지금 연습한 거잖아. 맞지? 이렇게 보기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과제를 할 때도 이렇게 보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확인하는 건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업 과제 테스트가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합니다. 이해했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어렵지 않은 게, 여봐. 여기서 지금 또 정리해주고 있잖아. 얼마나 쉬워. 간단해. 중요 정보는 글 속에서 어떻게 된다? 강조된다. 반복된다야. 그런데 점점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연결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얘는 대놓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볼게요.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의 두 번째는 이거네.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시하는 거래.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을 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리적 문제가 바로 뭐와 관련되는 거야? 공평성과 관련된다는 거죠.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게 쓰이지 않는 유비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1문단에서 유비논증을 설명해 준 거지. 됐어? 문제 봅니다. 지금 2번 문제를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이건 추론 문제도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봐봐. 3번 문제야. 기억과 니은에 해당한 설명이래. 그럼 기억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반대하는 쪽. 그럼 결국 이 3번 문제는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됐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4번 문제를 보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문제고 정말 우리의 맹점을 아주 잘 활용한, 봐봐. 지금 이 글이 어렵지 않았죠? 유비논증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4번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봐. 4번 문제를 풀어. 4번 문제를 보니까 A부터 C까지래. 그럼 A부터 C까지 확인하잖아. 여러분들 A부터 C 어떻게 확인해? A 실험동물, B 유사성, C 반응 결과. 그래. 어려운 표현도 하나도 없어. 이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본단 말이야. 보기를 본다고. 이래서 틀리는 거야. 거기 4번에다가 써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4번은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실수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문학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거기다 씁니다. 구간이 지정이 되면 구간이 포함된 전체 문장을 반드시 읽을 것. 이게 포인트야. 구간이 표시가 되면 꼭 전체 문장을 봐야 돼. 그런데 지금 A, B, C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니까 어디부터 시작해? 나의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확인했어? 그게 어디까지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네요. 그리고 거기까지 문장을 읽었어. 추론한대. 뭘 추론해? 동물 어딨어? 뭘 추론하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추론한대. 맞아? 그러면은 어디에 적용하는 거야? 어디에 적용하는 거야? 인간에게 적용한다는 거잖아. 뭘 적용하는데?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술어를 중심으로 서술어 관련된 서술어 호응하는 대상들을 확인을 했죠. 이렇게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함정에 안 빠지는 거야.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그러면 어떤 거를 잘못 접근을 했는지 잘못 처리했는지 그거 꼭 따져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답이 한 번에 보여야 되거든. 이해했어?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해주시고, 사실은 저의 계획은 요 지문이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으로서 지금 이게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 한번 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원리 및 인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원리 및 인과 관련된 지문이 첫 번째 지문이에요. 퍼셉트론. 기술 지문. 그런데 남은 시간에는 그거를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얘도 포인트만 좀 짚을 테니 여러분들이 좀 과제를 해주시고, 얘 지문은 어려운 지문 아니거든. 다음 시간에 원리 및 과정이 조금 어려운 거 있잖아. 그거를 차라리 설명을 할게. 그러면 이 지문, 첫 번째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요거는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번 그 과제를 해 오시는데 어디를 보셨냐면 사문단입니다. 얘도 문단번호 써주세요. 앞으로 다 문단번호 써주세요. 일단 지금 148쪽에 그 지문에다가 문단번호, 그 전체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회차 지문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글의 구조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지문이 구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고 딱 구평 문제를 풀면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오랜만에 2시간짜리 수업을 하니 시간에 대한 제가 감각을 조금 놓쳐서 요게 이제 한 번에 설명이 안 되네. 어쨌든 지금 4문단을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다. 기억 다음이에요.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다고 물개 표시해주세요. 이거 구체적 상황이지. 구체적 상황은 구체적 사례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4문단에서의 이 상황은 어떤 내용이 같음으로 연결이 돼야 돼? 최소한 3문단의 내용이 같음으로 연결이 돼야겠지. 물론 아직 여러분들이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이해했어? 그러고 난 다음이야 5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다가 물개 표시합니다.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뉘어. 지금 4문단에서 우리가 읽은 게 뭐였어? 학습시키는 경우를 얘기를 한 거지. 그거의 사례잖아. 맞아? 그런데 5문단은 지금 그거를 추가를 했죠. 뭐로?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4문단까지의 내용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수 있겠지. 거기에서 이제 판정 단계가 추가가 될 테니까. 이해했어? 요 정도.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거를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회차에서 이제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문이 긴 게 바로 세 번째 지문입니다. 세 번째 지문 151쪽을 봅니다. 얘는 우선 1문단을 좀 같이 볼게요. 1문단입니다.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그렇죠?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할 거야. 당연하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 되게 쉬운 내용이야. 그렇다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거기 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지금 질문 형식이지. 이건 이제 예전 방식이야. 지금은 이제 종종 쓰긴 하나. 이거 잘 안 쓰거든. 왜냐면 글에서 질문을 하면 그 지문은 쉬운 지문이야. 왜냐?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찾으면 그게 핵심 내용일 테니까. 맞지? 그래서 글에서 질문이 나오면 쉬운 질문이야. 봅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읽었으니 이제 어디에다가 타겟을 잡아야 돼? 1차적으로는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렇게 의문문을 써놓으면 이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지.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 다음이야. 그거에 이어서 그렇다면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어떻게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 어떻게는 과정이나 방법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얘는 순차적인 거지. 됐어? 그럼 이 글은 음악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그 음악의 아름다움 관련되는 글이야. 봐봐. 이 문단 보면 여러분들 이거 과제를 읽어야 돼. 그냥 필요한 것만 짚을 거야. 세 번째 줄 끝에, 아니 미안해요, 세 번째 줄 앞에 고르는 찾았어? 눈으로만 확인해. 표시할 필요 없어. 표시하지 마. 눈으로만 확인해. 고르는.
그 다음에 시끄러운 그리고 고른 이라고 했으니까 고른 대한 설명이네. 그 다음 줄 앞부분 봅니다. 시끄러운 이번엔 시끄러움에 대한 설명이죠.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시끄러운 거기에서 네 줄 내려오면 가운데 부분에 진동수라고 한다. 그럼 진동수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 준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음 줄 내려옵니다. 그러면 음고는 그 앞에 보면 높이, 즉 이 음고가 어떤 개념인지도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 줄을 봐. 그 다음 줄은 뭐가 나와? 단순음 나오지. 이렇게 생긴 게 단순음이래. 그 다음에 거기 단순음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옵니다. 네 줄 내리면 앞부분에 복합음 나오죠. 복화음이라고 한다. 그 줄 끝에 부분음이라고 한다. 찾았어? 그 줄 끝에 기본음이라고 한다. 지금 2문단에서 개념 설명만 하고 있지. 여기에 1문단에서 제시한 아름다움이라는 요소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지금 1문단에서 질문을 던져놨는데 지금은 2문단 이하부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개념이 자꾸 제시가 돼. 그러면 이 개념을 내가 다 기억해야지 혹은 기억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거든. 왜냐면 3문단 볼까요? 3문단의 첫 번째 줄에 거기에 음색이라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3문단에서 지금 뭐 진동수와 상대적 색이 나오고 정수배 진동수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그래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 구간이에요. A 구간 4문단이야. A 구간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앞부분에 협화도 나오고 그 줄 끝에 음정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음정에서 두 줄 내려오면 가령이라고 해서 또 정말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어져 나오지. 지금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멘붕에 빠지는 거야.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거든. 왜냐? 1문단과 연결고리가 없어. 5문단 첫 번째 줄에다가 물개 표시를 합니다. 오문단 첫 번째 줄에다가 물개 표시해 주세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려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 뭐에 해당하는 답이야? 뭐에 해당하는 답이야? 그렇지.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지. 그러니까 5문단 이하부터가 바로 1문단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2문단부터 4문단까지는 지금 5문단과 혹은 1문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한 거를 정보를 무작위하게 막 거기다가 제시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이거 뭘 설명하는 거지? 라는 멘붕에 빠지게 된단 말이야. 이게 지문이 길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글을 쓰면 이거 욕 바가지로 먹는 거야. 이렇게 글 쓰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글을 써서 내놓는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들 순서 매기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야 거기 2문단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개념 설명이 많으면 배경 지식으로 활용. 앞으로 어떤 문단에서든 대상이나 용어나 개념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4개, 5개, 3개 이상을 제시한다? 그러면 배경 지식으로 활용해 주세요.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라는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얘를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배경 지식은 이거와 관련된 용어가 그 뒤에서 언급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언급이 되면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다시 언급이 되면 올라가서 확인하는 것이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지 마시고 지문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해했어? 그럴 때, 그래서 긴 지문이야. 이 긴 지문은 2가지 형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A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설명을 해. 이거를 한 지문에다가 설명해 주는 경우. 이건 이제 단순한 거죠. 사실은 우리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 얘, 가, 얘, 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해서. 같은 소재 근데 다른 주제로 다루는 것들. 원래는 한 지문이었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라고
다 나로 나눠준 겁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럼 지금 오문단의 그 첫 번째 문장처럼 명확하게 앞부분하고 구분되는 표현이 요 B의 앞부분에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그거 확인하면 뭐 하면 돼? 여기까지 끊고 여기 해당하는 걸로 문제 싹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지문이 아니라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A, B, A가 될 때야. 얘가 좀 어려운 거죠. 얘는 여기까지 끊고 여기 해당하는 거 털고 그 다음에 마저 읽어야 돼. 봐봐. 지금 문제를 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 전체에 대한 내용이야. 나머지 부분까지 읽고 푸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야. 괜히 거기에 있는 선택지 보면서 머리 쓰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음악적 요소인데 음악적 요소 어디에 있었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 건너뛰어야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3번이야. A의 입장에 우리 읽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건너뛰어야지. 그런데 4번은 해결 가능하죠. 5번은 A 구간에 해당하는 거니까 해결 가능하죠. 6번은 이거 사실 이거 잘못 낸 거야. 이거 문법 문제거든. 어쨌든 거기 이제 어휘 문제가 이제는 오겠지? 6번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남은 문제는 1번, 2번, 3번 정도가 남았다. 그럼 이 남은 문제는 뒷부분을 읽고 해결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긴 지문의 일반적인 접근법이야. 봐봐.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요 B 구간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고 A 구간하고는 A 앞부분하고는 여기가 좀 구분되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지 끊고 처리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법적인 건 쉬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얘랑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구평입니다. 앞부분으로 돌아가세요. 구평. 그러니까 이 지문을 풀어보고 구평에서 첫 번째 지문이야. 콘크리트. 구평에서 이 콘크리트 지문이 방금 요 지문의 구조랑 똑같아. 얘야.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전에 지문을 읽었을 때 이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콘크리트 지문을 제대로 읽었구나. 이 될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지 말라고. 얘가 근데 문제가 더 어려워요. 다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 지문 중에서 9평에서 두 지문이 6평하고의 유사점으로 처리가 됐지? 그러니까 6평 문제 보고 그 다음에 과제로서 물론 지금 우리 6평에서 요 음악 지문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야 돼. 요거 하고 콘크리트 지문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야지 어떤 점에서 콘크리트 지문이 구조가 비슷한지 어떤 지점에서 콘크리트 지문이 어려운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남는 지문이 9평에서 남는 지문이 법 지문이야. 마지막 지문. 몇 쪽이죠? 땡큐. (46쪽에) 1문단을 보니까 1문단이 기네. 그러고 난 다음에 2문단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회사 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가 문장을 볼 때 도만 항상 언제나 이거는 항상 주의해서 봐야 돼. 왜냐하면 도만 항상 언제나는 이거는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죠. 항상과 언제나는 이거 예외가 없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만은 제한해 주는 거지. 도는 포함하는 거야. 특히 도의 경우는 포함하는 거니까 지금 회사 도라고 얘기했으니 회사와 관련된 어떤 설명이 1문단에서 이루어져야죠. 그 다음에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래. 그러면 지금 이 1문단에서는 사단에 대해서 설명이 되거나 혹은 법인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지 이 문장이 처리가 되는 거지. 만약에 지금 이 문장에서 사단이나 법인이 1문단에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2문단에서는 사단이나 법인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지금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뭐일 가능성이 높겠어? 개념들이 많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겠지. 야,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지문 중에 지금 이 지문처럼 일문단이 긴 적이 있었냐? 아니, 앞으로도 없어. 지금 여기에 보이면 알겠지만 개념을 때려박은 거야. 개념을 때려박았어? 마치 우리가 뭐 봤던 것처럼, 아까 음악 지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문단에서 개념 때려박으면 뭐라고 생각하자고? 그렇지,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거를 다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이용하잔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은 거기에서 그 부분을 갖고 와서 요거를 낸 거야. 그런데 그거 말고도 얘는 설명할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 이렇게 풀어야겠네. 지금 우리 유비 논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지문으로서 카르노 이론, 칼로릭 요거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했어. 흐름이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음악 지문이야. 음악 지문 푸시고, 음악 지문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구조가 중요한 거야. 그걸 바탕으로 콘크리트 지문을 풀어주세요. 그럴 때 콘크리트 지문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퍼셉트론을 풀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끝부분은 조금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 조금 유사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 지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앞으로의 수업도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례로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지문은 같이 한번 보는데, 그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든지 비슷한 문제 형식을 띠는 것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야. 봐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법과 원리, 접근하는 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나는 잘해.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방법과 원리를 익힐 수가 없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받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자꾸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아, 내가 이런 느낌이 들면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반복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이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설명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지문을 읽어주세요. 지금 문제 잘 풀고 못 풀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구조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한 것이 아, 그렇네. 난 이 느낌이야. 그리고 그 정도의 느낌이 되면 이제 테스트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를 더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할 때 지금 요 측면에서 좀 과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뒤로 전달해 주시고, 뒤로 전달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 즉 과제를 할 때 지금 거기에서 주의사항들에 좀 주목해서 과제를 해주길 바랍니다. 우선 1번이에요. 한 번에 푸는 것보다는 나눠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2번 독서와 문학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크게 문제는 없겠죠? 네, 1번 넘어갈게. 2번입니다. 지문마다 푼 시간을 기록해 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저도 이 기출문제 풀 때 혹은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 저도 스톱워치를 켜놓고 풉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이 방법이 시간 내에 못 푸는 방법이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데 제 시간은 일종의 그냥 그 주변에 있으면 되는 일종의 권장 시간 정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읽는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뭐 월등하게 빠르게 읽거나 그러지 못해.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걸린 시간하고 내가 걸린 시간하고 비교 대조하면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1분 정도는 당겨야 된다. 아, 내가 지금 이 정도면 괜찮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기록하라고 하면 꼭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푸냐면 정말 모의고사 보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문제를 풀더라고. 빨리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제대로 읽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1권을 했어? 그럼 2권은 지금 1권하고 똑같은 제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2권에 있는 문제를 풀 때 1권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푼 시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그냥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간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원래 이런 정도의 지문 내가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야, 이번에 푸니까 한 12분, 13분이 걸렸어. 그럼 지체가 된 거잖아. 그럼 왜 지체가 된 건 뻔하지. 어떤 특정 구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읽었거나 문제에서 원하는 바 혹은 선택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었거나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지체가 됐는지를 표시해 주시고 어떤 이유로 지체가 됐는지도 기왕이면 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고 나는 과제 검사를 하면서 이 지문에서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느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어. 한 지문 풀었어. 그럼 문제를 풀면 꼭 채점을 해. 그런데 채점하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야. 1번 채점하기 전에 동그라미 1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2번은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푼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한 이유나 근거 나는 이 부분을 통해서 3번의 이 선택지가 틀렸다고 판단했다.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 알겠어? 이거는 왜 이걸 하냐면 해설은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지. 본문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지 않고 그냥 쭉 말로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럴 때 그 설명을 보고선 여러분들이 표시한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판단이 적절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이래야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냥 문제를 맞췄으니까 끝이 아니라 나의 판단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답의 근거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했어.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코칭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선생님,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 답의 근거를 생각을 했는데 해설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또 규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푼 거에 대해서는 답의 근거를 본문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다. 문제는 비문학은 쉬워. 그런데 문학이 잘 안 돼. 왜냐면 문학은 함축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표현만으로 이게 이 답이 도출되는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지 못하더라고. 비문학에서는 그런 표시를 잘해. 문학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채점하고 난 다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채점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문장, 예를 들면 이거지. 이렇게 할게. 지금 이 지문에서 나는 요 문장으로 3번에 4번을 판단을 했어. 이렇게 쓴 거야. 그런데 내가 이 3번 문제를 틀렸네. 그러면 지금 이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 맞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따져달라는 거야. 지금 그 판단이 나는 왜 이거를 그때 맞다고 생각했는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여러분들이 푼 거니까 여러분들을 스스로 추측해야 돼. 추론해야 돼. 난 이런 이유로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야지 앞으로 그렇게 문제를 혹은 지문을 안 보려고 할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고 그냥 해설 보고 이해했다고 하면 백날 해봤자 안 달라져.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에서 답이 있었던 건데 결국 그것도 놓쳤다는 거잖아. 여기에 대한 판단도 잘못됐을 뿐더러 지금 답에 대한 판단도 잘못됐다는 거야. 그 문제를 틀린다는 것은 한 군데만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고. 그것이 두 군데, 세 군데가 쌓여서 문제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왜 그 정답을 못 찾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채점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요소들.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이제 질문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에 적어두면 다음에 과제를 할 때 당연히 이번에 적어둔 거를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과제를 해야지. 내가 지금 지난번 과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최소한 이번에 과제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끔 좀 봐야겠구나. 혹은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많이 푸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떻게 푸느냐를 자꾸 지속적으로 따져봐야 돼. 문제는 언제 많이 풀리면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3학년들이잖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부터 많이 풀면 돼요. 그 전까지는 제대로 읽는 것부터 훈련을 해주시면 된다. 됐죠? 지금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최대한 과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질문이 있으시면.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코칭 스케줄은 지금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앞에 한 친구들보다는 조금 늦게, 되도록이면 월요일에, 이제 오늘을 이제 개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런 거 저런 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자리에다가 지금 사전 설문지를 드렸죠? 네. 첫 번째 코칭은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할지를 좀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칭부터는 이제 이 과제물 하고 결과, 테스트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코칭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코칭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전 설문지를 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에게 톡을 보낼 거야. 다음 주 코칭과 관련해서. 근데 아마 우리가 이번 주에 코칭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들은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전 내일 수업이 없긴 하지만 내일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코칭을 해야 되긴 하겠더라고. 앞에 반도 다 못해서. 처음 이제 코칭을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상태 파악을 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난번 O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코칭을 하려고 노력은 하긴 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코칭에 배정된 시간이 20분이야. 그런데 오늘 4명 했어. 다 30분, 40분씩 했습니다. 이제 늦어질 거야, 이번 주는.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번의 코칭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테니, 그래서 이제 이번 첫 번째 코칭에서는 시간을 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지 마시고 제가 찾아러 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코칭이 늦어지면 여러분들이 와서 또 기다려야 되니까, 대략 이 시간에 내가 코칭이 있었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최대한 이번 주 안에 처리를 할게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부터 코칭이 원활히 이루어질 테니까. 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요거 1권만 갖고 오시면 돼요. 1권만 갖고 오시고 나머지 거는 이제 요거 1권 하고 난 다음에 과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확인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문학 수업할 때 그냥 지금처럼 필기구만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때 또 다시 문학 그 기출문제를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